청장님 다음에 오니까 아주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발명가 황성재입니다. 제가 방금 발명가라고 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마 발명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발명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잘생겼다? 그거는 이제 제 이미지고요. 한국의 발명가의 이미지는 사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은 괴짜스럽고 조금은 잉여스러운 것들을 만드는 희한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발명가라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시더라고요. 지하 컴컴한 방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만드는 음산한 사람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발명은 우리 인생을 밝게 해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먹을 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내가 해야 될 청소를 우리 아이가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세바시 15분 동안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런 발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또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 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7살 때인데요. 1988년입니다. 제가 직접 적은 글입니다. 저는 자라서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아이였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희 아버님이 황씨시고요. 저희 어머님이 강씨신데 제가 성씨를 잘 몰랐나 봐요. 이게 황과 강을 이렇게 겹쳐서 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남녀 평등을 이미 20년 전에 한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은 띨띨했던 아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띨띨했던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공부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학생 발명대전이라는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학생 발명대전은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컨테스트입니다. 저 역시 낭비방지 휴지통이라는 걸 가지고 이 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뭔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보고 저는 즐거웠고요. 또 내가 만든 발명품을 누군가 진지하게 봐주는 사람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런 창조의 가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만들고 창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성적으로 뭘 만들고 뭘 창조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적표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그 당시 희망을 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간데 유독 수학과 과학만 양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과 성향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수학과 과학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뻤습니다. 나는 수학과 과학에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차피 이렇게 소질이 있는데 컴퓨터라는 걸 또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머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죠. 수능 배치표인데요. 의대 바로 아래가 컴퓨터 학과였습니다. 더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멍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정말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여자친구 잠깐 만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여자친구 잠깐 만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광운대학교, 서울에 있는 강원대 아닙니다. 광운대학교, 서울에 있는 광운대학교에 발명 특기자로 입학을 하게 되고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한 후에 이곳 카이스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박수 한번.
그래서 저는 제 특기인, 여러분들 제 특기가 뭔지 아시죠? 과학과 수학을 기반으로 미래 입력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UX 인벤터, UX 발명가라고 부릅니다. 아마 발명가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UX라는 이름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UX, User Experience, 즉 사용자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런 기계들과 소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버튼을 눌렀고요. 이 버튼을 누름으로 해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떴죠. 저는 이 기기랑 상호작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 이 입력 장치가 너무 복잡하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겠죠. 혹은 반대로 이 입력 장치가 아주 직관적으로 잘 설계가 돼 있고 아주 빠르게 잘 동작을 한다면 사용자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더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이런 입력 장치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 연구실의 제 책상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입력 장치를 만들고 부수고 발명하고 또 발견하고 논문 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명했던 것들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터치펜 아시죠? 그 터치펜에 여러분들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이 자그마한 매그넷, 자석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입력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매그펜은 플라스틱 실린더,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테이프, 그리고 터치펜 촉이라고 하죠. 이 끝에 들어가는 촉 2개, 그리고 500원짜리 자석이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허공에다가 이렇게 펜을 흔들면 줄이 지워지고요. 재밌는 건 이렇게 펜을 돌리면 펜이 바뀝니다. 그리고 터치펜 뒤쪽으로 하면 지워지고요. 또 펜을 바꿨죠. 또 재밌는 거는 베젤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터치 스크린 외곽 영역, 그 영역을 마치 터치 스크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는 마그네토미터 센서라고 해서 지자기 센서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그 센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이런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어떤 하드웨어를 수정하지 않고도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오면 제가 500원에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기술인데요. 이것도 자석을 이용한 겁니다. 저는 단연컨대 이 자석은 가장 완벽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자석들이 있죠. 그냥 자석을 붙이고요. 이 자석을 조작하면서 생성되는 그 자기력의 변화를 인식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귀엽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조카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한다면 이 발명품을 손에 쥐어준다면 약 20분간의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화도 내고요, 웃기도 하고. 참고로 제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었습니다. 지금 손을 움직이는 거는 제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프레스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보면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스크린은 어느 곳이 터치가 됐다, 그리고 터치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것만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세기로 눌러졌는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압력을 인식하는 센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 휴대폰에 압력 센서를 달아서 압력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휴대폰에 있는 센서 그대로를 사용해서 압력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꽉 쥐면 이렇게 커지죠. 작아졌다 커졌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 휴대폰이 자그마하게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잡으면 조금 덜 움직이죠. 그래서 이 또 좀 덜 움직임을 이용해서 압력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vibration absorption, vibration damp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시지 마십시오. 제가 외국에 한 번도 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얼짱 각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사진을 찍고 제가 꽉 쥐면
예,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큐어한 그립으로, 그러니까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오늘 세바시 무대에서라고 해서 SNS에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진동은 가방 안에 있거나 주머니 속에 있어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전화기가 진동을 하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꺼내서 지금 전화를 못 받는다 라고 제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전화가 오고 있을 때 그냥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기만 해도 전화를 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이고요. 괜찮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저는 다양한 미디어에 소개가 됐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인터넷에서 좋은 글들을 남겨주셔서 저는 오늘도 재밌고 흥미롭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 손가락만 나옵니다. 예, 얼굴 없는 발명가도 아니고 항상 제 손가락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이 되게 못생겼는데 혹시나 뉴스나 잡지에서 제 손가락이 나오면 이 사람 황성재 발명가의 손가락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런 발명품들 중에 기업이 원하는 발명품들은 기업이 사갑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1학년 때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5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팔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이스트 학생 최초로 이제 팔렸던 그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2013년까지 이제 9개의 기술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됐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모델이 되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랑 좀 다릅니다. 뽀샵을 좀 심하게 하셨더라고요. 심각하게 제가 이 턱을 V라인으로 한번 깎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자랑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열등생이던 제가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이런 성과, 크진 않지만 이런 작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고를 나왔고요. 또 명문대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학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의미 있는 이런 성과들을 내놓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주신 문제집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면 반에서 1등, 그리고 반에서 1등을 하면 우등생이라는 반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만 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색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를 잘 정의하는 인재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줄어든다는 것은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휴대폰의 발명입니다. 이 조그마한 컴퓨터의 발명 때문에 우리의 인재상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아무리 잘 푼다고 해도 이 컴퓨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양을 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를 되돌아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고요. 그것도 아주 잠깐 한 5초 정도 들려주고 이 음악이 제 5번 C 단조인지 제 6번 F 단조인지를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 단조라는 거를 잘 맞추면 우등생 5점을 플러스하게 되는 거고요. 틀리면 마이너스 5점, 열등생 이렇게 우리는 기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정보는 우리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정보고요. 검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 음악을 듣는 기능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안경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기 원하는 오브젝트를 바라보기만 해도 거기에 따른 단편적인 정보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보다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정의하고 또 이해하고 융합하고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푸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발명 능력이 중요해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명 능력은 앞으로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인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특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2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요. 아주 거대한 대기업이 자그마한 개인의 특허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올리고 그 올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앨런 케이가 한 말이 있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릴 때 꾸던 천연새 꿈이 있는데요. 이런 천연새 꿈을 꾸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인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